오늘의 과학사 박스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 인공 강우. 지금도 가뭄이 들 때마다 연구되는 이 기술이 약 50년 전 한국에서도 시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서 인공 강우를 연구했던 사람은 바로 비를 만드는 사나이로 불렸던 국채표였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통해 그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국채표는 전라남도 담양에서 사남이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담양은 일찍부터 근대 교육에 눈을 뜬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창흥의숙이라는 근대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김성수, 송진우, 김병로 같은 정재계 인물들이 바로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김삼순, 리승기 같은 과학자도 담양이 배출한 인물들이었죠. 국채표의 아버지 역시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고향의 토지를 팔고 경성으로 이주했습니다. 1920년 경성으로 온 국채표는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1925년 연희전문학교에 수물과로 진학했습니다. 이곳은 조선에서 유일하게 수학과 과학을 전문으로 배울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이었습니다. 졸업하면 중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어 많은 학생들이 조선의 교육자로 활동했습니다. 국채표는 수석으로 졸업한 후 1929년 이화여자고등 보통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사가 된 국채표는 교육뿐 아니라 대중의 과학 계몽에도 남다른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하늘과 별에 대해 신문과 잡지,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그는 10년간의 교사 생활을 뒤로하고 돌연 일본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1939년 국채표는 32세의 나이로 교토제국대학 이학부 수학과에 입학합니다. 원래 조선이든 일본이든 사립전문학교 출신은 제국대학에 입학할 수 없었습니다. 어? 그런데 1938년 2차 세계대전의 가속화로 교토제국대학에 학생 부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제국대학은 이 반계 선발을 확대했고 국채표 같은 연희 전문의 졸업생도 시험을 통해 진학할 수 있게 되었죠. 1941년 제국대학을 졸업한 국채표는 조선으로 돌아와 다시 이화고등여학교에서 교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될 때까지 교육자로서 활동했습니다. 해방 후 국채표는 교직 생활을 접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 전문학교 시절 스승이자 한국 최초의 이학 박사인 이원철의 제안으로 지금의 기상청인 국립중앙관상대 부대장으로 부임하면서 기상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였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기상학을 전문으로 배운 사람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국채표는 일본인 관료가 놓고 간 자료부터 차근차근 검토해 나갔습니다. 기상 예측의 중요성을 직감한 그는 부하 직원들을 이끌고 고층권 기상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1946년 기상 관측기를 기존 5km에서 23km까지 띄워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채표는 이 고층권 연구를 계기로 더 깊은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1949년 국채표는 42살에 시카고 대학교 기상학과에 입학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였지만 새롭게 접하는 학문인 만큼 대학원이 아닌 학부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는 석사 과정에 진학하여 허리케인 이동 예측에 관한 논문을 제출하고 1958년 학위를 받습니다. 당시 24시간에 머물렀던 허리케인 예보의 한계를 72시간으로 늘린 그의 연구는 장기 예보 개발에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한국인이 세계 기상학계에 남긴 첫 과학적 성취였습니다. 1961년 3월 국채표는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귀국 후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그는 예상치 못한 역사적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15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군은 관상대를 접수했고 관상대장이던 이원철은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해 9월 국채표는 제2대 관상대장으로 임명됩니다. 취임 직후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인공 강우의 최적의 나라입니다. 비를 내리게만 할 수 있다면 가뭄을 극복하고
농업 생산을 늘림으로써 국가의 과학 수준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채표의 계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일본을 방문해 조사한 뒤 2년 안에 부분적으로 기술을 실용화하고 5년 안에 비를 내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 계획은 대통령 박정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통령은 1965년까지 목표를 완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인공강우는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국가 프로젝트가 됩니다. 1962년 봄 극심한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5월 22일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긴급 소집됩니다. 이 자리에서 국채표는 가뭄 대책으로 인공강우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 여름에는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군수내부는 기술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며 예산 낭비 가능성을 우려했고 국채표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박정희의 지시로 정부는 인공강우 시험을 위한 예산을 가뭄대책 예산에 긴급 편성합니다. 언론은 올해 여름이면 인공강우를 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상학은 이제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은 첫 단계부터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연구 정보를 얻기 위해 일본에 간 국채표는 맨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인공강구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비가 내리면서 가뭄은 완화되었고 인공강우에 대한 국가적 긴급성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국채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인공강우 사업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국채표가 관상대장으로서 인공강우만큼이나 중요하게 추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기상예보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이었습니다. 그는 전화 한 통이면 날씨를 들을 수 있는 자동일기 예보기를 설치했고 고층 대기의 변화를 관측하는 고층 기상 관측소와 농업 현장을 도울 수 있는 농업 기상 관측소를 세웠습니다. 또한 모스 부호 대신 라디오와 텔레타이프 통신을 도입했고 해외 기상도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상 팩시밀리도 들여왔습니다. 국채표는 기상학자로서의 본연의 의무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1964년 일본 교토대학에 한국과 그 주변을 강타할 수 있는 태풍 중심부의 이동과 지표면 압력의 통계적 예측이라는 논문을 제출하여 한국인 최초의 기상학 박사가 됩니다. 그의 태풍 예보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국의 방법으로 알려지며 실제 예보 현장에 활용되었습니다. 그는 1965년 관상대장으로 있으면서 그의 직원들과 함께 한국기상학회를 창립했고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학회지를 창간하는 일도 했습니다. 국제표의 이런 노력들이 빛을 발하여 한국의 기상학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1967년 7월 그는 정년 퇴직합니다. 퇴임 후 후황 양성을 꿈꾸었던 국채표는 1969년 겨울 눈길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과 등지게 됩니다. 기상을 연구하던 과학자가 예기치 못한 기상 변화로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하는 일기예보, 그 배경에는 국채표의 기상 체계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과학사 박스에 담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